자, 김해창의 기후인사이트 경성대 환경공학과 김해창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오늘은 이 기후공학, 좀 뭐 공학이 저는 환경공학입니다만 네. 기후공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4월에 이제 4월에 영국 정부가 매우 흥미로운 발표를 했어요. 5천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한 860억 정도 되는 규모의 기후공학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는 이 실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옥외 실험, 바깥에서 하는 그런 실험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지금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5개 실험이라면 실험실을 벗어나서 실제 환경을 대상으로 기후를 조작하는 실험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지금까지 보통 우리가 실험이라고 하면 기후공학 연구는 주로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 그렇죠. 같은 것, 그리고 실험실 환경 안에서만 하는 그런 거 이제 옥내 실험을 주로 했는데, 이제는 실제 자연 환경이나 또 소규모 실험을 자연 환경에서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물론 철저한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또 지역 사회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실험을 진행한다는 겁니까, 교수님? 예, 이 그 프로그램의 기후공학 연구 프로젝트의 프로그램의 큰 목표는 네. 기후에 있어서는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있죠. 티핑 포인트. 예, 그러니까 우리가 1.5도를 유지해야 된다면 그걸 되돌릴 수 없는, 우리가 절벽에 갔을 때 차가 떨어지기 직전에 무게 중심이 어디에 치우는가 하는데 그걸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분기점이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그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커지니까 이제는 그냥 조금씩 뭐 줄이자 이래가 되는 게 아니고 거의 긴급 냉각 기술 같은 거를 찾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렵는데 네. 태양 복사 관리, 이제 태양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그것이 이제 쌓이고 복사열을 모아진 것이 온실가스라고 네,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일시적으로 지구 표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걸 좀 어떻게 급냉각하듯이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실험이죠. 아직 물론 실험인데 네. 아직까지 완전 기술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5개 실험까지 해서 대형 프로젝트로 지금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렇군요. 만일에 이제 이게 좀 성공한다면 지금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에 어떤 새로운 돌파구가 뭐 나올 수 있다 하는 면도 하나 있고요. 동시에 또 자연을 조작하는 기술이 큰 기술이단 말이죠. 네. 그럼 자칫하면은 이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네. 이 자연을 조작한다. 그게 가능한지 먼저 의심스러운데 기후공학이라는 용어도 일단 저에겐 생소합니다. 어떤 분야인지, 뭘 연구하는지 교수님께서 좀 직접 설명해 주시죠. 예, 기후공학은 영어로는 클라이밋 엔지니어링 이렇게 하고요. 또는 지오, 지구를 이야기하는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인위적으로 네. 이제 인간이 개입을 해서 지구의 기후를 조정하거나 인간이 원하는 대로 수정하는 그런 기술적인 시도, 이걸 전체적으로 말하는데 뭐 아주 쉽게 표현하면 지구락하는 큰 집에 에어컨이나 공기 청정기를 다는 작업 비슷한, 네, 집을 그냥 순간 좀 시원하게 해야 되는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예, 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이 지금까지 어떤 노력만으로는 지금 기후 위기를 막기에 우리 정말 너무 늦다. 역부족이다. 예, 이런 네. 절박함에 특히 이번 금세기 안에 1.5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데 지금 거의 1.5도를 넘어서는 거의 상황으로 가니까 이런 추세로 가서는 이 목표 달성이 안 되고 하니까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데 이제 힘을 모으자 하는 것이고요. 이 기후공학은 원래가 이제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게 1940년대에 이 약간 기후를 조작한다는 발상이 그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해서 미국에서 인공 강우 실험하면 알 거예요. 네. 예, 드라이 아이스를 해서 인공적으로 이제 비가 내리게끔 만드는 것, 그게 1940년 정도에서 나왔는데 또 베트남전에서는 미군이 이 흔히 베트콩이라죠. 그 월맹군에게 구름을 물방울로 바꿔가지고 이 요드와 은을 막 상공에 살포해서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오게 한다든가 이런 뭐 작전을 쓰기도
했죠. 네. 자,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은데 기후공학의 현 주소, 실제로 연구 중인 기술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교수님? 예, 몇 가지 실례를 보면요. 먼저 이 철분살포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독일의 연구진이 남극 인근 바다에 철분을 뿌려서 네. 그러면 플랑크톤이 그걸 먹으려고 아주 정식하게 되겠죠. 그럼 이 플랑크톤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끔 만드는 실험을 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 결과는 탄소 흡수 효과가 지역마다 좀 달랐고 또 그것이 오히려 생태계 교란 우려도 또 항상 제기됐고요. 또 다른 중요한 기술로 해양 구름 표백이라고 해서 이 바닷물의 미세 입자를 공중으로 뿌려서 구름을 더 밟고 이제 반사가 되게끔 하죠. 구름이. 그러면 밝아진 구름이 태양광을 많이 반사를 해보니까 지구 온도를 낮출 수 있죠. 우리가 여름철에 검은 옷 입는 거하고 흰색 입으면 달라지잖아요. 다르죠. 예, 그렇게 이제 구름 자체를 아주 희게 만들어서 태양광이 오는 것을 반사시키는 그런 걸 한다는 거고 네. 또 실제로 2020년에 네. 호주의 연구진은 이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산호초를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소규모 실험을 했는데 이런 것이 이제 국지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가능성이 있지만 이걸 적용 범위를 넓히면은 네. 이 지구의 어떤 대기 순환에도 좀 새로운 어떤 문제가 변화를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우려도 항상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예는 지금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탄소 포집 및 저장 CCS 기술이라고 해서 노르웨이에서 1996년부터 이제 그 가스가 나는 그쪽의 가스전에서 북해 해저 지층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이거는 기술적으로는 또 가능한 것도 있는데 여기는 비용이 또 많이 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어요. 그렇군요. 좀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SF 영화 중에 한 부분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 기발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직 한계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이 SF 영화 하니까 설국열차, 설국열차 알죠. 송강호 나오고 하는 네. 열차 봤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도 이제 유사한 기술이 실제로 그런 것 같은 게 이제 검토되고 있어요. 이 성층권에 한 20km 정도 높이 이상 그런 데에 에어로졸을 살포한다고 하는 그런 기술인데요. 이 대기권의 아주 높은 곳에서 이 황산염 입자를 막 살포해서 또 태양광을 반사시키는 그런 것이죠. 이게 이제 계기가 된 게 1991년도에 그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을 했거든요. 이때 이제 지상에서 이 세계 최대 규모의 폭발이었어요. 그 필리핀의 화산이 그때 상공에 한 20km 성층권까지 이게 막 대분화로 화산가스가 올라갔는데 그때 약 2천만 톤 정도의 이산화황이 네. 상공에서 이 황산 에어로졸로 바뀌어요. 네. 그러면서 에어로졸 입자로 변하면서 태양광을 반사시킨 거예요. 그때. 그래가 지표의 일사량이 네. 팍 줄어들어서 끔끔해지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지구 평균 온도가 0.5도 일시적으로 낮아진 적이 있어요. 경험한 적이 있군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일에 비행기로 성층권에 황산 에어로졸 입자를 살포해서 그런 어떤 분화태 같은 거를 대기 상황을 인위적으로 해서 시킬 수도 있겠다. 아까 인공 강우하듯이 예.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실질적으로 나온다든지 또는 뭐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되는데 남극이라든가 그린랜드 같은 그런데 이제 빙하가 있잖아요. 네. 그 지금 빙하가 녹으니까 그 밑에 아주 차가운 물이나 냉각제를 거꾸로 화학적인 걸 주입해서 빙하가 녹는 속도를 낮춘다든가 뭐 그래서 하부 냉각을 해가지고 빙하의 해수면 상승을 직접적으로 상승하는 걸 좀 낮춘다. 뭐 이런 등의 아이디어라든가 연구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죠. 그렇군요. 방금 교수님께서 설국열차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영화에서는 기술을 잘못 적용했다가 지구 전체가 꽁꽁 얼어붙는 파국을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섬뜩한 느낌도 들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기후공학이라는 거는 아주 뭐 이 양날의 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당장 지구 이 온도를
순간적으로는 낮게 낮출 수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이론적으로 가능한 게 있는데 네, 있는데 또 지금 기후 변화로 어떤 극한 어떤 상황, 기상 현상을 완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은 이론적으로 되고 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좀 시간을 벌기 같은 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좀 느껴지죠. 네, 한 맞아요. 방이라니까. 네, 네. 그런데 반드시 그런 데는 위험도 따르죠. 따르겠죠. 예, 그래서 이 가장 큰 예측은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그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부작용에 대해서 예측을 못 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하는데 그렇게 해보면 생각하지 못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원전 같은 데 그렇지, 사고도 그렇지. 있는 것처럼. 네. 만일에 설국 열차처럼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아니라도 이 강수 패턴이 막 변화해가지고 다른 지역에는 가뭄이나 홍수가 막 난다든가 또는 생태계가 교란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또 한번 이렇게 이런 걸 하다 보면 점점 센 거를 찾게 돼요. 의존성이 강해져요. 네. 그럼 자꾸 이제 틈만 나면은 이 기후에 대해서 인간이 간섭을 하고 개입을 하다 보면 자체가 이제 그러다가 안 해버리면 다음에 훨씬 더 기온이 급격하게 상승될 우려도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걸 좀 생각해 본다면 좀 신중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조작하고 통제하겠다는 발상. 영화에서처럼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악화시킬 가능성이 다분해 보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건 이제 단순한 기술 차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기술 윤리, 공학 윤리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 이 기술을 누가 통제할 거냐?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 지금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내가 해보겠다. 아이고. 그럼 뭐 우리나라 뭐 다른 유럽 이런 카나다 네. 다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개발해서 적용해도 되는가? 그렇지. 그런 문제가 하나 생기고. 그렇지. 그렇게 그러고 아까 같이 어떤 데는 혜택을 보는데 상대에는 가뭄이 온다든지 엄청나게 막 홍수가 생기고 할 때 그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네. 그런 거 보면 적응하기가 힘들고 그렇네요. 그다음에 이제 뭐 도덕적 해이라 할까요? 이 기후 위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비상 브레이커 이런 거인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한 방에 하면 될 것 같다 생각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기후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좀 생활에서 실천하는 방법 그거 해봐야 도움이 되겠나? 뭐하노? 이래버리면 그런 노력을 아예 그냥 뭐 기술이 나오겠지 이래 생각해 버리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설국열차처럼 이런 성급한 해결책은 굉장히 부작용도 따르고 또한 이것이 흔히 공학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이 에너지는 아주 질이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로 가면서 에너지가 또 많이 들어요. 거의. 예, 아무리 에너지 절약한다고 하지만 그 기술을 만드는데 에너지가 또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네. 이걸 좀 알아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또 일각에서는 이런 기술들이 더욱 악랄한 방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제 그 스타워즈 계획이 있었죠. 그런 것은 우주 개발하는 것이 우주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미소 간에 전쟁을 우주 전쟁을 하는 맞아요. 그런 미국과 러시아 잘못이 간에 됐죠. 네. 미국과 러시아에. 예. 그래서 지금 이 기후의 어떤 무기화라하는 이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후 공학을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서 특정 지역에 베트남전에서 했듯이 미군이 거기에 막 홍수라든가 가뭄이나 이런 재난을 인위적으로 대규모 재난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데 쓴다면 심각하지요. 네. 예, 그 베트남 전쟁 당시 뽀빠이 작전이야. 그것이 이름이 뽀빠이 작전이라는데 앞서 이야기한 인구 강원 기술을 이용해서 예, 북베트남군의 어떤 이동이라든가 보급에 엄청난 이 해방을 놓고 차단하는 그런 게 전쟁에 쓰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나쁜 사례라고 봐지고 최근에 이제 이 기후 공학이 아주 고도화되면서 점점 기후 무기화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드론 같은 것도 처음에는 아주 좋게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전쟁을 러시아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보면 드론 전쟁을 하잖아요. 사람이 개입이 안 되고 맞아요. 예, 이런 식으로 보면 성층권에다가 에어로졸을 막 살포해 가지고 그래 버리면 다른 나라에 오히려 이 기후 이상을 초래하거나
또 앞서 이야기한 해양 구름 표백 기술 같은 거를 악용하면은 아까 강수 패턴 비가 오는 것이 완전히 조작이 되거나 가뭄을 유발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리고 또 탄소 제거 기술 CCS 같은 거를 불균형하게 막 적용하면 지구의 어떤 기후 변화가 훨씬 불균형해지고 예측 불가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 이제 실제로 이 기술을 쓰면서 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 교회 밖에 실험이 있었는데요. 네.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지면 이제 태양의 직사광선이 데워져서 지표율이 막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온화가 되죠. 햇빛이 뜨겁게 많이 내려오면. 네. 그러면 이제 기온을 낮추려면 앞서 말한 지표에 쏟아지는 태양 빛을 대기 중에 미립자로 우주로 튕겨내는 그렇지. 그런 식으로 기후공학에서 이제 실험을 작년 4월에 네. 미국 샌프란시스코 근교 그 엘르미다시라고 하는 데서 했어요. 실제로 했군요. 네, 그래서 미국 워싱턴대의 연구팀들이 네. 인공 강설기, 인공적으로 눈이 막 내리게끔 하는 기계에서 입자 상태 소금물을 막 살포해서 미립자 이 크기를 막 달리 해보니까 태양광이 반사되는 게 막 다른 거를 이제 측정을 해요, 실험으로. 네. 그래서 이 살포된 미립자를 구름에다가 흡수시켜서 태양광을 반사하고 태양광 반사해서 지표에 닿는 직사광선을 이제 줄이는 게 이 지구 온난화에 도움이 되니까 이럴 계획이었죠. 그런데 이제 주민이 반대를 했어요. 중지하게 됐어요. 왜요? 그 이제 이 실험으로 주위 수백 미터에 이 미립자 안개가 팍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도가 되고 미립자를 흡입하면 건강에 안 좋지. 나쁘지 않나. 뭐 그리고 인위적으로 기후를 조작하면 냉해, 아까 얼음이 막 네, 내리고 네. 그러면 농사 짓는데 방해되죠. 예, 방해되고 손해를 보니까 그래 그 불안을 호소하는 주민들 때문에 그걸 못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시의회에서도 또는 국제환경단체가 이 기후공학으로 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 오히려 온실가스 줄인다 하는 원래 해야 될 여러 가지 대책을 거기 하나만 앞서 이야기한 대로 뭐 기후공학에 맡기면 되지 하는 거기에 돈을 다 넣고 다른 걸 하지 않는 이런 것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처를 못하게 만드는 위험성이 있다. 그렇지. 실험 반대를 이제 시의회에서까지도 시민단체, 국제환경단체가 거기에 대해서 밝혔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연구자들이 작년 6월에 그런 실험을 중단하면 좋겠다 하는 시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중지를 결정했는데 네. 이 연구를 총괄하는 이제 대학의 그 담당 교수는 과학으로 지구를 지킬 수 있으면 온난화 대책이 실현될 때까지는 시간 끌기가 유효하다. 어쨌든 간 시간은 버려야 된다고 하는 이론적인 거는 맞죠.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구의 전반적인 다양한 어떤 선택지를 또 놓치고 다른 거 해야 될 걸 안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자, 여러모로 기술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필요해 보이는데 기후공학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 대응은 어떻습니까? 예, 아직까지 이제 좀 쉽지 않습니다. 그 하는 나라는 뭐 자기들이 중심으로 이 장점을 이야기하고 자칫 잘못하면 피해를 입을 나라는 피해에 대한 문제를 걱정을 하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고 있는데 네. 기후 위기 대응의 최후의 수단으로 연구 필요성은 각 나라가 없고 기술 발전이라는 게 있으니까 다 하지만 이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이라든가 또 국제적인 갈등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 같이 있고요. 연구는 필요하지만 이 무분별한 사용은 금지해야 된다 하는 정도가 지금 정도의 이야기고 또한 이 태양 복사 관리를 비롯해서 기후 공학의 기술을 규제하는 국제법 같은 걸 마련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실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고 해서 그것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자, 자칫하다가는 설국열차의 비극이 현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절대적으로 막아야겠죠, 교수님. 그렇죠. 어쨌든 기후공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학문으로 새롭게 이제 좀 정착이 되려 하면은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한 영국에서
860억을 들여서 이런 기후 연구 프로젝트를 이제 하니까 네. 이런 것이 이제 전 세계의 새로운 또 하나의 트렌드로 많은 연구팀이 거기에 뛰어들어서 기술이 굉장히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국제 협약이라든가 법이 제대로 안 된 것이 국제적인 이 거버넌스, 서로 협조 체제를 잘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떤 기술이 안전한지 또 그걸 누가 결정할 것인지 그리고 이 위험성은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거를 뭐 유엔을 통해서나 국제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기후 그 위기 대응이 비상 브레이크를 급 브레이크를 밟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계속 제가 이야기해 온 것 같이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 완화하는 방법이에요. 즉 감축을 하기 위해서 아끼고 절약하고 하는 그런 방식을 전통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국가나 지방 정부가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기후 변화가 왔을 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적응을 잘 하는 것. 그거는 재해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 이 완화와 적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큰 축이 있는데 네. 여기에 같이 그냥 급 브레이크를 밟으면 되는 것 같이 거기에 돈을 많이 쓰는 것. 그래 버리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는 데가 굉장히 그 허점이 많이 드러나고 예산도 부족해질 수 있어서 우리가 설국 열차의 어떤 교훈처럼 이 성급한 기술적인 해결책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우리 시민들이나 인식, 정부도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유통에 대한 우리 사회에 대한 성찰 그리고 항상 모든 기술이 그렇듯이 특히 기후공학은 그 자체가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위험성도 동시에 높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기에 신중하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것들은 좀 우리가 다 같이 좀 숙고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해창의 기후인사이트 지금까지 경성대학교 김해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